우리가 아는 역사는 대부분 환한 대낮에 벌어지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들은 자주 모두가 잠든 밤에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전술이 아니라 한밤중에 쏟아진 비 때문에 제국이 무너졌고 피곤에 지친 관료의 말실수 하나가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 인간의 실수가 뒤엉킨 밤의 세계사를 들여다봅니다. 세상을 바꾼 5개의 밤, 그 첫 번째 밤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다. 우리는 이 한 줄의 결과를 역사적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바 섬에서 탈출해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이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배하며 완전히 몰락한 사건이죠. 그런데 세계 군사구조를 뒤흔들었던 이 천재적인 전략가는 대체 하필 그날 워털루에서 무너졌을까요? 그를 쓰러뜨린 건 웰링턴 장군의 뛰어난 전술 이전에 전날 밤에 내린 비였습니다. 1815년 6월 17일 밤 워털루 전장에는 밤새도록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유럽의 여름에 이례적으로 찾아온 거대한 뇌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날이 밝았을 때 전장은 완전히 거대한 늪지대로 변해버렸죠. 이 비가 왜 제국의 운명을 바꿀 만큼 치명적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전쟁의 패러다임과 나폴레옹 군대의 핵심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의 주특기는 그랑바트리, 그란데이 배터리, 즉 대규모 포병 운영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포는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날아가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폭발하지만 19세기의 대포는 달랐습니다. 당시의 대포인 라운드샷은 거대한 세공을 평행해 가깝게 쏘아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물수제비를 뜨듯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딱딱한 흙바닥을 튕기며 나라가 적 보병들의 대열을 볼링핀처럼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였죠. 이 전술이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바로 대포알이 잘 튕길 수 있는 마르고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이 뻘밭이 되자 모든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대포알을 쏘아도 튕기기는커녕 진흙 속에 푹 하고 박혀버리며 살상력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무게가 1톤이 넘는 대포를 말 여러 마리가 끌고 이동해야 하는데 말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는 포병대의 기동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보병들 역시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군복과 진흙 때문에 행군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뼈아픈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 일찍 시작했어야 할 총공격을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며 정오 무렵까지 미루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몇 시간의 지연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진흙탕 속에서 공격을 주저하는 사이 영국군의 웰링턴은 언덕 뒤편의 병력을 숨기는 능선 후면 전술을 쓰며 방어선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나폴레옹의 숨통을 끊어버릴 불리어 장군의 프로이센 지원군이 전장에 도착할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땅이 단단했다면 나폴레옹의 포병은 아침 일찍 영국군의 진영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프랑스 제국의 몰락은 위대한 영웅의 전략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날 밤의 맹렬한 폭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천둥 소리와 함께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곤 합니다. 두 번째 밤, 무대를 1945년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티니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그 참혹한 아침의 결과만을 기억하지만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폭탄을 싣고 출발하던 조종사들의 그 전날 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의 기장 폴티베츠와 승무원들은 출격 전야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들이 싣고 가는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폭탄은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만약 작전 중 격추되어 일본군의 포로로 잡히거나 폭탄의 비밀을 누설할 위기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각자의 주머니에 청산가리 캡슐을 하나씩 품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비밀스러운 임무였으니까요. 그런데 수년간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첨단 무기의 투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놀랍게도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자연현상,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당시의 폭격 기술로는 구름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레이더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리려면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목표물인 히로시마의 T자형 다리를 확인하고 투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히로시마 상공에 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면 폭탄을 바다에 버릴 수는 없으니
이들은 예비 목표였던 고쿠라나 나가사키로 기술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새벽 1시 37분 기상 관측기인 스트레이트 플러시호가 에놀라 게이보다 먼저 출발해 히로시마 상공의 날씨를 정찰합니다.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새벽 5시 무렵 짧은 무전이 수신됩니다. 에놀라 게이가 싣고 간 폭탄은 단순히 화약을 많이 채워 넣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전쟁의 무기로 치환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라늄 -235의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핵분열. 아주 미미한 질량의 결손이 우주적인 에너지로 폭발하는 현상. 교과서에나 존재하던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 즉 EmC2달러라는 공식이 종이 밖으로 나와 현실의 도시 위에서 무자비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8시 15분. 폭탄이 투하되고 폭발하기까지 걸린 약 43초의 짧은 시간. 히로시마의 전날 밤은 인류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신의 힘을 처음으로 쥐게 된 묵직하고도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세 번째 밤은 세계사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극적인 밤으로 꼽힙니다.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 붕괴. 우리는 보통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자유를 갈망하는 동베를린 시민들의 치밀하고 숭고한 혁명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전 체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린 진짜 트리거는 혁명의 불꽃이 아니라 한 피곤한 관료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에 있었습니다. 1989년 가을, 동독 사회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등지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연일 벌어졌고 수많은 동독인이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압력 밸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물론 이는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권 발급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주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여행을 허락하겠다는 관료주의적인 조치였습니다. 11월 9일 저녁 6시 동독의 정치국원인 긴터 사보프스키가 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기 위해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생방송 기자회견장에 앉습니다. 문제는 사보프스키가 전날까지 휴가를 다녀오느라 당 중앙위원회가 방금 넘겨준 이 복잡한 새 법안의 세부 사항과 시행일자를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루한 회견이 끝나갈 무렵인 저녁 6시 53분, 이탈리아 기자 리카르도 에르만이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여행 자유화 조치, 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질문을 받은 사보프스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행 날짜가 명확히 보이지 않자 그는 더듬거리며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내뱉고 맙니다. 이 한마디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서독의 방송국들은 이 멘트를 잡아 동독이 국경을 전면 개방했다 며 저녁 뉴스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서독 방송을 몰래 보던 동베를린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옷을 챙겨 입고 국경 검문소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발걸음은 밤 10시가 넘어가자 수만 명의 인파로 불어났습니다. 가장 패닉에 빠진 건 국경을 지키던 동독의 수비대원들이었습니다. 보른올머거리 검문소의 책임자였던 하랄트 예거 중령은 상부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옵니다. 발포해야 합니까? 국경을 열어야 합니까? 하지만 지휘부 역시 생방송을 보고 멘붕에 빠져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군중의 함성은 점점 커졌고 결국 밤 11시 30분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예거 중령이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장벽을 열어라. 28년 동안 독일을, 아니 세계를 반으로 갈랐던 폭 1.2m, 높이 3.6m의 견고한 콘크리트 벽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 피로에 지친 관료의 말실수 하나, 그리고 언론의 전파 속도와 군중의 집단 심리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네 번째 밤은 인류의 끝없는 오만이 만들어낸 가장 안타깝고 뼈아픈 밤입니다. 당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의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비극의 본질은 빙산과 충돌한 그 순간이 아니라 충돌 직후부터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걸린 약 2시간 40분 동안 배 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잔잔한 바다 위를 질주하던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합니다. 빙산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파도가 없어 빙산에 부딪혀 부서지는 흰물 거품이 보이지 않았기에 발견이 너무 늦었던 탓이죠.
하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상황은 매우 기괴하게 흘러갑니다. 선원들이 서둘러 구명보트를 바다로 내리기 시작했지만 65명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에 고작 28명, 심지어 12명만 타고 내려간 보트도 있었습니다. 배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더 많은 승객이 보트에 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뇌가 재난에 대처하는 치명적인 오류, 바로 정상성 편향, 노어멜시 바이어스이 작동했습니다. 정상성 편향이란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쳤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라며 일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당시 바깥은 영하 2도의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반면 타이타닉 내부의 1등실 라운지는 눈부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훈훈한 온기가 돌았으며 오케스트라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박회사는 타이타닉을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죠. 승객들은 그 작고 흔들리는 차가운 보트에 올라타느니 약간 기울긴 했어도 웅장하고 따뜻한 이 거대한 여객선 안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뇌를 속인 것입니다. 승객들의 심리적 오류에 더해 제도의 후진성이 참사를 극대화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약 2,200명이 타고 있었지만 구명보트의 정원은 다 합쳐도 1,178명 분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들이 타는 최첨단 유람선에 왜 구명보트가 절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대의 해양법규가 1894년에 제정된 낡은 규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규는 선박에 탑승한 승객 수가 아니라 배의 무게, 톤수를 기준으로 구명보트의 수를 정했습니다. 타이타닉은 46,000톤의 거대한 배였지만 낡은 법은 1만 톤 이상의 배면 구명보트를 16대만 실어도 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게다가 선박의 설계자들은 1등석 승객들이 산책할 갑판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트의 수를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조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바다 위에 거대한 궁전을 만들어냈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안전규제와 안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아직 마차를 타던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단순한 철제 구조물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무조건 구원해줄 것이라는 에드워드 시대의 맹목적이고 오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밤입니다. 17세기의 잉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의 런던을 떠올려 보십시오. 템스강 변을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돌과 벽돌 건물들, 마차가 양방향으로 교행할 수 있는 넓은 도로,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거대한 금융 중심지. 그런데 이 정돈되고 현대적인 런던을 잉태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밤중에 빵집 화덕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1666년 9월 2일 일요일 새벽 1시경 런던 푸딩 레인에 있는 토마스 파리너의 제과점 화덕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은 곧 빵집 전체로 번졌고 인근 건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깬 당시 런던 시장 토마스 블러드워스는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까짓 불, 여자가 오줌만 싸도 꺼지겠군. 그는 이렇게 조롱하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시장의 이 치명적인 안일함이 런던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당시 17세기의 런던은 불이 번지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인구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양옆으로는 역청, 다르을 칠한 목조 건물들이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집단이었죠. 게다가 근처 템스강 부두의 창고들에는 화약, 목재, 기름, 밧줄 등 인화성 물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가을 날씨와 함께 동풍이 거세게 불어오자 평범했던 불씨는 거대한 화염 폭풍으로 변모합니다. 불은 무려 4일 밤낮을 쉬지 않고 타올랐고 런던 면적의 8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87개의 교회가 무너졌고 무려 1만 3천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며 당시 런던 인구의 대부분인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이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다시 쓰입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 불길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극한의 공포. 런던 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이 트라우마를 지켜보던 니콜라스 바본이라는 인물이 한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불이 날까 봐 무서우십니까? 평소에 우리에게 적은 돈을 정기적으로 내십시오. 만약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리면 우리가 그 돈으로 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 최초의 현대적인 화재보험, 파이어 오피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재난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불안과 공포가 치밀하게 계산된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 화재보험의 탄생은 훗날 영국이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씨앗이 됩니다. 물리적인 도시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런던 재건법을 통과시켜 런던 시내에서 불에 타기 쉬운 목조 건물을 짓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신 튼튼한 돌과 벽돌로만 건물을 짓게 했고 도로의 폭을 대폭 넓혀 불길이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방화선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빵집 주인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작은 불씨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오물이 넘쳐나던 중세의 낡은 런던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와 고도화된 금융산업을 탄생시킨 가장 뜨겁고도 혁신적인 밤이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을 바꾼 5개의 밤, 어떻게 보셨나요? 워털루의 진흙탕, 히로시마 하늘의 구름, 베를린 장벽 앞의 말실수, 타이타닉의 낡은 규제, 그리고 런던 빵집의 불씨까지.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 어떤 영웅이 승리했고 무슨 조약이 몇 년도에 체결되었는지와 같은 단편적인 결과만을 배웁니다. 하지만 낮의 환한 시선을 잠시 거두고 사건의 이면인 밤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질감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거대한 기상 조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불안과 오만, 기술의 양면성과 관료의 우연한 실수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말이죠. 역사는 책갈피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와 연약한 인간의 선택이 얽혀 만들어내는 생생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즐거운 지적 탐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알데알이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